Chào các bạn, hôm nay mình sẽ đọc tiếp cái phần sách của nói về vị vua Sejong nha. 황희와 세종. 세종이 어질고 지혜로운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의 타고난 성품이 슬기롭고 착했기 때문이지만 그것만이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겉에는 항상 황희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어느 날 갑자기 영의정 황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벼슬을 하고 있으면서도 검소하고 재물을 탐내지 않기로 소문이 난 황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황희의 집 앞에 다다른 세종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희의 집은 기와 집이었지만 낡아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전하,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세종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치가 황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라도 영의정이 있는 곳이면 내게는 공골과 다를 바 없어 황궁하옵니다. 세종은 천천히 황희의 낡은 집을 돌려보았습니다. 영의정은 하루 빨리 집을 고치는 게 좋겠어. 세종은 방긋 웃으며 아직도 어쩔 줄 모른 채 허리를 굽히고 있는 늙은 대신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황희의 집 안으로 들어간 세종은 더욱 놀랐습니다. 방 바닥에 마당이 깔려 있게 마련인 빈단 보로 대신 지프로 만든 거적이 깔려 있어 것입니다. 잠자리가 이러한데 먹고 사는 일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로다. 황희는 자신이 살아가는 형편을 임금에게 보여들어 걱정을 끼치게 된 것만 같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황희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맑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승이면서도 밥을 먹지 않고 죽을 먹고 살았습니다. 정승이라면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벼슬인데도 그러했습니다. 한 번은 세종이 이 소문을 듣고 걱정이 되어 황희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희는 아무 스스럼 없이 자신의 가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하, 나라에서 주신 녹으로 어찌 쌀밥을 먹지 못하겠사옵니까? 쌀밥보다 더한 것도 누릴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제게는 이 옷과 함께 죽을 먹는 것이 쌀밥을 먹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옵니다. 전하의 보살핌으로 백성들과 함께 풍족하게 살고 있사오니 아무 걱정 마시옵소서. 그때 세종은 머리를 끄덕이며 슬쩍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의정, 듣자 하니 영의정 댁사랑방은 아이들은 놀이터라고 합니다.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 가리지 않는 건 옳은 뜻하오만 양반과 평민의 이 아이들은 구별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 그래야만 나라의 기장이 바로 설 것 아니요? 세종은 짐직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라의 기장이 선다는 것은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서로 위하면
되는 것이 옵니다. 전하께서 지금껏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신 이유가 바로 모두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옵니까? 황희의 말에 세종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봅시다. 이렇듯 세종과 황희는 뜻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희는 자기의 사는 모습을 임금에게 보이게 되어 황송하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세종은 빙그레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리가 매우 거치니 등이 가려울 땐 놓으면 좋겠구려. 과연 그러하옵니다. 전하. 세종의 농담에 황희는 가벼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세종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황희 같은 뛰어난 사람이 나를 도왔기 때문이로다. 황희에 대한 세종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황희의 막내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결혼 날짜는 다 가오는데 집에는 신부의 옷 한 벌 마련한 돈이 없었습니다. 정승 자리에 계시면서 딸의 혼례에 옷 한 벌 못해 주시기다니 얘야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황희의 아내는 딸이 가엾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입던 옷을 고쳐 입으면 되지요. 황희의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하인이 외쳤습니다. 마님 어서 나와 보십시오. 마님. 황희의 아내가 문을 열고 나오자 커다란 짐짝을 짊어진 사람들이 꾸역꾸역 대문을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요? 혼수 품이 올시다. 그런데 이 많은 혼수 품이 왜 우리 집으로 온단 말이요? 집을 잘 못 찾을 게 아니요? 아닙니다. 상감마마께서 따님의 혼수를 공주님의 혼수와 똑같이 마련해서 보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황소스럽게도 상감마마의 은혜가 하늘 같사옵니다. 감격한 황희의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벅찬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궁궐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세종은 황희의 막내딸이 혼수를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운다는 소문을 듣고 이 같은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스시마 정벌과 사곤 육진 개척. 당시 조선은 북쪽으로는 명나라와 여진 등의 나라와 망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조선의 골칫거리인 일본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해마다 명나라의 금, 은, 비단 등의 값진 물건들을 바쳐 왔습니다. 우리보다 크고 문화가 발달한 명나라와 힘으로 맞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요. 평화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이도록 하시오. 세종은 명나라에 자주 사신을 보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어려운 형편을 설명하고 지나친 요구를 하지 말도록 청했습니다.
세종의 청대로 명나라에서는 조선에 대한 지나친 요구를 줄여 갔습니다. 그러나 바다 건너 일본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세종이 조선을 다스리고 있을 때 섬나라인 일본은 무사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나라 안사정이 복잡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해적이 되어 바다에서 떠돌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일본을 몸집이 작은 사람들이 산다고 하여 왜라고 불렀고 일본 해적을 왜구라고 했습니다. 왜구는 삼국 시대부터 걸픽하면 우리나라 남쪽 지방의 바닷가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때로는 육지 깊숙이까지 쳐들어와 곡식을 빼앗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왜구의 소굴은 조선에서 가까운 스시마 섬이었습니다. 그러 말기엔 1389년에는 고려의 군대가 스시마 섬을 공격하여 왜구를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그 뒤 왜구는 그 세력이 격겨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세종이 왕위에 오를 무렵 왜구들은 다시 우리나라의 바닷가 마을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이 왕위에 오른 이듬해인 1419년 세종 1년 5월 5일 30여 척에 이르는 왜구의 배가 충청도 비인현 지금의 충청남도 서천의 도두 곳에 쳐들어와 곡식을 빼앗고 불을 지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금방 조정에 알려졌습니다.